목을 누르면서 찔렀다는 거죠. 이건 절대 강도일 수 없는 거고, 좀 간격이 있는 지연된 감정 정도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감정선이다. (2024년 2월 9일)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그날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기분 좋을 날이었습니다.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의 시작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을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날이기도 했지만, 경찰은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출동이 빈번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 11시 34분,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또 폭행이나 사고 신고일까? 그런데 신고자는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겨있는 현관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했습니다. 50대 여성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시신 주변에 혈흔이 많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옷은 실내복을 입고 계셨고 목에 흉기에 찔린 상흔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목 좌측에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왼쪽 손등에 무엇인가의 베인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총 길이 32cm, 날길이 18.5cm의 집에서 쓰이는 식칼 종류. 식칼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혈흔을 닦지 않아 피가 묻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목이 찔린 흔적 외에 특이한 상흔이 있었습니다. 좌측 목 부위에 자절창이 나 있었는데 목 앞쪽에 엑사른으로 보이는 넓게 누른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사를 동반한 경부 자절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에 남은 두 가지 살인 방법. 이건 어떤 의미일까? 시신은 훼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바로 됐습니다. 피해자는 57세의 여성 정씨.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 오랜 기간 거주 중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옷을 다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빈집을 노렸다가 집주인 정씨와 마주친 것일까? 하지만 집에는 물색 흔도 없었고 시건 장치도 파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주변에는 술병과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있었던 걸까? 그런데 현장에는 술상 외에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매트가 끝이 살짝 빌려 있었는데 걷어보니까 칼이며 가위며 그런 것들이 덮여있더라고요. 집에서 뾰족한 건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거실 매트 안에 모아놓은 얘기들. 이건 누가 왜 넣어놓은 것일까? 명절에 소란 신고들 사이에 들어온 살인사건 신고. 대체 그날 피해자 정씨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사건은 2024년 사건입니다. 설 연휴에 벌어진 일이고요. 자신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현장에 또 특이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사망한 사건이죠. 근데 강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도는 위협을 하거나 찌르는데, 그럼 목은 왜 조른 거죠? 그러니까 칼로 이용해서 목을 찌르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예. 조르는 경우는 잘 없다. 손으로, 맨손으로, 네. 액살리니까. 네. 예를 들면 때리거나 기절시키거나 뭔가 제압을 하려고 할 때지만 목을 조른다? 목을 조른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지만은 강도는 칼이 있는데, 네. 그러면 뭔가 복수? 아니면 원한? 근데 복수나 원한이기도 애매해요. 복수라고 하면은 네.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만 찔렀어요. 무슨 복수가 그래? 이게 좀 두 가지가 사인이 경부 압박을 동반한 경부 자절창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조르고 이게 자절창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목을 누르면서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피해자한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받는 것에서 상호작용 같은 걸 하면서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네. 절대 강도일 수 없는 거고, 근데 완전히 원한이라고 하기엔 너무 감정이 붕 뜬 느낌이고, 치정이라고 하기엔 이건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치정은 네. 아니고, 간격이 있는 지연된 감정
정도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감정선이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수를 위해서 뭐 여러 번 오버킬이 나도록 공격을 마구 하거나 찌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때리거나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제압이나 공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건 그런 전혀 없고 의도 중에 예를 들어서 목을 계속 끝까지 조여서 예. 죽이고 끝냈으면 모르는데 목을 조른 것도 아니야. 굳이 칼을 또 예. 쓰는 부분이 그거는 네. 목을 조르면서 고통을 주는 네. 막 숨 막히고 막 꼼짝 못하게 하는 일종의 제압 이런 형태죠. 거실 매트 아래에 칼과 가위 등을 모아놨다. 뭔가 준비한 느낌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내가 이걸 쓸 거다 그러면 뭐 술상 위에나 바닥 위에 네, 펼쳐놓든지 네.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놨겠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손단대에서 가져와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모아둔다는 건 그 집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잘하는 어떤 사람이다. 감정도 약간 지연된 감정이 있는. 명절을 맞아서 주거지에서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정 씨가 거주지에서 살해당한 상황. 이런 경우 1차적으로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일반적이진 않더라고요. 피해자가 탈북민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정 씨는 18년 전인 2006년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이었습니다. 당시 정 씨는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가족. 그런데 6년 후인 2012년 남편이 돌연 사망했습니다.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져온 정 씨. 집은 도둑이 될 만큼 부유하기는커녕 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정도로 경제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사건 현장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옆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시신 옆에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던 기괴한 상황. 이 사람은 누구일까? 범인이라면 도망을 갔어야 했고 관계자라면 혼자 범행을 피했다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자를 깨워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흔들자 남자는 겨우 잠에서 깼습니다. 시신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까 전과자더라고요. 범죄 이력이 적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던 남자는 30대 초반의 송씨. 당시 무직으로 사건 얼마 전까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송씨는 사건 2년 전인 2022년 1월 10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한 달 전인 2024년 1월 12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자 송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으며 강도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흉기를 사용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쫓아나온 종업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도주 중에 칼로 택시기사를 협박했고 과거엔 본인이 벌인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차고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전과를 확인하자 단순 취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런데 이번 덕양구의 한 아파트 살인사건의 경우 이웃 주민은 범행이 벌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소란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해당 아파트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출동해보니 정말 살인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웃들도 몰랐으나 살인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신고한 의문의 신고자, 그는 누구이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네, 이 사망한 정 씨가 탈북한 탈북민이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탈북 6년 뒤인 2012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로서는 이제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근데 판결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2012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명확한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탈북민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좀 특수한 계층으로 좀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 좀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히스토리 같은 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망한 것이 애매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판결문은 네. 사망한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네. 대략 2012년쯤에 네. 죽었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했으면 사망했다라고 가족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망의 일이 바로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병이라고 하는 건 그거 같아요. 몇 달 동안 그냥 시체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추정하건대 아마 이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살았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탈북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70%인데 가족이 탈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전체가 오는 게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삶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렇죠. 네. 근데 가족이 오게 되면 가족 관계를 북한에 있을 때 가족 관계가 이게 이제 애매해져요. 특히 아이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거기서 청소년기나 중학생쯤에 넘어온 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적응 자체를 못하고 겉돌다가 전과자가 되는 게 흔한 일입니다. 네네. 그게 왜 그러냐? 가족은 가족인데 사회주의에서의 가족과 자본주의에서의 가족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 아마 그렇게 되면서 버려진 형태의 남편의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갈등도 있고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 예.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현장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범인이 같이 발견되거나 얼마 전에 저희가 고향 중식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토막난 시신 옆에 한 여성이 쓰러져서 이제 처음에 구조에 나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뭐 이런 형태였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옆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나 이후가 진행이 되나요? 동일한 피해자의 범죄에 들어가는지 네. 아니면 가해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이탈하지 못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보죠. 제3의 경우는 없습니다. 방관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핵심적으로는 용의점을 두고 수사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네. 예. 게다가 이 지금 30대 초반에 송 씨라는 남성이 전과가 많았습니다. 무슨 전과가 많았냐면 네. 음주운전. 네, 술을. 근데 지금 술 먹고 여기서 뻗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제가 음주운전 전과를 봤을 때 특히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이거는 술 먹고 또 이렇게 또 술 먹으면 제어가 안 되는 제어가 사람이다.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것도 술 먹고 버린 짓일 수 있겠다. 여기 술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블랙아웃이 됐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할 겁니다. 칼 같은 경우도 이 사람 전과 중에서 자기가 무전취식해서 나와서 종업원이 어디 가세요라고 하니까 따라 나온 종업원 옆구리를 칼로 찌른다든지 그러니까 칼을 이용한 범죄도 있었네요. 지나치게 그 일탈성이 높아요. 네. 이건 사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네. 도덕 기준이 무너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보통 범죄자들은 네. 무전취식하고 나오는 종업원을 때려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네. 칼로 찌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똑같은 경우로 칼을 가지고 택시기사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출동한 경찰을 총을 뺀다. 이건 사실은 네. 상상하기 어렵죠. 미국이었으면 바로 사살될 정도의 그렇죠. 예. 강한 범죄인데. 되게 이상하죠. 네. 근데 여기 쓰여 있는 게 탈북자? 만약에 탈북자끼리 어울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일탈성이 높던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한다는 게 행위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네. 도덕 기준이 넘어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제한되지 않은 네. 통제되지 않은 폭력성의 범주로 네. 나타난 게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예, 현상적으로 벌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딘가 이상한 사건 현장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의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 참혹한 시신 옆에 잠들어 있던 남자 송 씨. 현장에는 송 씨의 핸드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폰을 입수하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시신을 촬영했더라고요. 피해자의 목에 있는 자절창 사진을 찍었는데
상흔이 잘 보이도록 피해자 옷깃을 내려서 상처가 드러나도록 해서 촬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 씨는 그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 발송 시간은 경찰 출동 얼마 전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잠든 것으로 보이는 송 씨. 경찰은 송 씨가 청부 살인을 한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송 씨가 아들이었더라고요. 피해자 친아들. 2006년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탈북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피해자인 어머니랑 둘이서만 쭉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범인의 정체. 송 씨는 피해자 정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힘든 한국 생활 중 모자 간의 갈등이 깊어져 벌인 범죄인 것일까? 어머니랑은 딱히 나쁜 게 없었습니다. 같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후에 관계는 원만하고 좋았습니다. 원한도 아니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모아놓은 재산 역시 없었습니다. 고에게 보험 가입 내역도 없는 상황에서 살해 동기가 대체 무엇인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범행 직후 보낸 사진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송 씨가 어머니의 상흔 사진을 보낸 상대는 30대 남성 김 씨. 그런데 바로 그가 경찰에 살인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였습니다. 송 씨가 시신 사진을 보냈길래 사람을 진짜 죽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신고한 겁니다. 사주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그분을 모릅니다. 아는 동생인 송 씨가 살인의 증거를 보내 신고한 것뿐이라는 김 씨. 실제 둘 사이에는 금전이 오간 내역도 없었습니다. 둘은 대체 어떤 사이일까? 확인 결과 둘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둘은 일명 감방 동기. 교도소에서 만난 그들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 씨와 김 씨 둘 다 탈북민이었습니다. 이번 송 씨의 출소 이후에도 둘은 붙어 다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이 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 범행 직후 송 씨가 김 씨에게 시신 사진을 보내면서 전화도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송 씨는 김 씨에게 올라와, 형 올라와요, 해결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송 씨가 김 씨에게 말한 해결이란 건 무엇일까? 자신의 친모를 살해하고 그 사진을 김 씨에게 보낸 후 어머니 시신 옆에서 잠든 아들 송 씨.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약속을 했던 것일까? 사건은 점점 미스터리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친아들이 어머니를 살해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어쨌든 천년이라고 하고 쉽게 벌이기 없는 존속 범죄이기 때문에 동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머니와 사이가 원만했다, 딱히 나쁜 게 없었다, 뭐 금전, 보험, 유산, 뭐 심지어 뭐 그 존속 성범죄 한 이후에 살인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흔적도 없고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만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건 본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탈북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집에서 시간을 걸려 발견됐다. 이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죽음 같아요. 뭔가 방치된 느낌이. 그렇죠. 예. 네. 그럼 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럴 버렸다랄까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 전과, 네. 특히 음주, 포금하고 폭행을 하고 반복해서 깜빵에 살고 나왔다고 깜빵 살고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어머니보다는 깜빵 동기,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공격한 이유가 충분히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네. 오히려 어머니를 미워하고 깜빵 동기에 관련된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했다고 네. 하면은 복수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김 씨, 그 감방에서 만난 동기가 탈북민이었다는 같은 공통점. 탈북민이었죠. 네. 그럼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김 씨와 더 긴밀하게 갑자기 붙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형 이렇게 하면서 네. 굉장히 가까웠을 수 있다. 근데 뭘 해결했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네.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유대감이 모자 관계보단 훨씬 더 높았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진을
이게 너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어머니를 본인이 죽였는데 네. 사진을 찍고 그걸 또 잘 보이도록 어깨 내려가지고 내려갖고 찍은 찍고 거죠. 예. 그것도 보내놓고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오히려 더 가족 같은 형한테, 깜빵 동기 형한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 일이라는 게 추정되는 이유가 형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둘 사이만 알겠죠. 네. 뭔가 과업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현장에서 이거 사실 도주를 해야 될 것 같은 정도의 강력한 범죄를 했으면은 도주를 하든지 자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서. 자기는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에서 과업을 완수한 거죠. 그러면 완수했기 때문에 긴장이 탁 풀리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어머니를 죽였으면 긴장도가 최고대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계획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계획을 보여주는 사람이 동기이자 형인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완수가 된 거죠. 과업을 다 보내서 사진까지 보냈으니까 네. 나는 미션 끝났다. 예, 마음이 좀 내려왔다. 그렇죠. 근데 그 김 씨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씨가 신고 안 했으면은 발각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주해버리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깨어나서 도주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네. 깨어나기 전에 신고한 거지. 이게 무슨 죽음 같습니까? 아버지 죽은 것 같잖아요. 아버지도 시간이 걸려서 발견됐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범행을 마친 후에 김 씨에게 보고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아들 송 씨. 둘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송 씨는 모든 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은 같은 탈북민인 김 씨와의 만남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살이의 힘겨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둘. 김 씨가 돌연 한국을 뜨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자기가 부산에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죽이고 돈 뺏어서 베트남으로 갈 거라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도 대한민국에 미련이 없어서 같이 해외로 떠나려고 했죠. 송 씨는 해외로 나갈 결심을 굳힌 다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송 씨는 가족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고향 선배 김 씨에게 자신이 부산의 여자를 죽여줄 테니 선배가 우리 엄마 좀 대신 죽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교환 살인을 제안한 송 씨. 둘은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송 씨는 김 씨와 어머니를 어떻게 살해할 것이고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2월 9일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 혼자 집으로 올라와 계획대로 김 씨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송 씨.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김 씨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음주 후 격해진 아들은 중식도를 꺼내 휘둘렀고 이때 어머니의 왼손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들이 격해지자 큰 사고가 날까봐 집에 있는 뾰족한 것들은 다 모아서 거실 매트 밑에 숨겨놨나 보더라고요. 송 씨는 계획을 같이 하기로 한 김 씨가 실행을 피한다는 느낌이 들어 계획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어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송 씨. 어머니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발버둥 쳤다는 어머니. 이때 송 씨는 숨겨두었던 식칼을 집어들어 어머니의 목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상흔 사진을 찍어 김 씨에게 보낸 후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해결했으니 올라오라는 통화를 한 후 잠이 들었다는 아들. 단순히 홀가분하게 떠나기 위해 친어머니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어머니와 쌓여왔던 감정은 정말 없었나? 2006년 세 가족이 남한으로 넘어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정 씨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두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 혼자 생을 치러야만 했어요. 10대 때 어머니가 가출하셨거든요. 나중에 돌아오셨지만. 이후 어머니와 같이 지내게 됐다는 송 씨. 어릴 때 나를 버리고 가서 미운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감방에 들어간 나를 챙겨줘서 고맙고 미안해요. 아들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또 그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송 씨에게 대한민국에 남은 가족은 이제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대한민국 법정에 서서 죗값이 매겨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고향 선배인 김 씨가 한국을 떠야 되는데 강도 살인? 뭐 이런 의미 같아요. 한 여자를 좀 죽이고 돈을 뺐자. 그리고 베트남 가자. 근데 여기서의 역제안을 이게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홀가분하게 떠나기 위해서는 가족이 없어야 될 것 같다. 형이 대신에 우리 어머니를 죽여줘. 내가 대신 그 부산 여자 죽여줄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거든요. 송 씨의 생각이 이해 잘 안 되죠. 네네. 그런데 탈북자인 송 씨 생각해보면 네. 북한에 가족을 두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총살을 당하든지 뭐. 하여튼 뭐 네. 그거는 과한 얘기지만 어쨌든 네네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족이 없어 홀가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너랑 나랑 이제 형제야. 베트남에서 새로 시작하자. 그러려고 하는데 너랑 나랑 같이 내가 아는 여자를 죽여서 아니면 뭐 돈 뺏어 갖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교환살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거나 이 김 씨가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면 금방 탄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건 있어 갖고 교환살인을 하는. 사실 교환살인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완전 범죄.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약속과 달리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고 왜 이 형 안 올라오지? 이게 그럴 생각이 네.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김 씨가 광도살인 하는 거는 전과자들이 큰 집에서 늘 하는 얘기들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살지? 음. 내 돈 많은 여자 있는데 걔 어떻게 해볼까? 이런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블러핑하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깜빵에 심심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김 씨는 멈출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행동을 완수를 합니다. 그거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버려졌던 본인이 떠올랐겠죠. 왜 가출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는 어머니가 가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생각이 났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 송 씨에 대해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22점 높음 평가받았고 PCLR에서도 고위험군으로 평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폭력 재범 위험성은 높죠. 이거는 사실 근데 탈북자한테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기준치가 다르다라는 기준치도 건가요? 다르고 네. 완전히 문화적인 배리어가 완전히 다른. 네. 이쪽 문화에서 저쪽 문화를 넘어온 사람한테는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버전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정정을 하자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 위험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 정도야. 네가 이걸 넘으면 위험한 사람이야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 특징이 원래 위험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면은 조금 더 미국인에 맞는 그렇죠. 네. 이게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폭력을 저질렀으니까. 네. 근데 정신병질자의 평가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CR 테스트의 후검사는 이 사람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져와야 돼요. 네. 이 사람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겠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는 좀 주요한 지표는 되면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입니다. 존속 살해죄는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자신이 낳은 아들 손에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슬픔, 허망함을 가늠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홀몸으로 베트남에 이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외국으로 이주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한 바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피해자가 목에 칼에 찔린 채로 사망한 옆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을지 의문이 된다. 징역 20년,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심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심 같은 경우에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살인 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아 양형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종합할 때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친어머니를 외국으로 떠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살해하였다. 또한 범행 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며 시신 사진을 전송하는 등 비상식적인 형태를 보였고 과거 강도 상해, 특수 협박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존속살해 관련돼서 뭐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항상 여기 걸리는 부분이 그 홀가분하게 가기 위해서 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등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 비난 동기 살인이 네.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도 형량이 25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양형 기준이 사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기준치 자체가 낮다. 너무 낮은 거죠. 그냥 네. 일반 살인 10년이니까 네. 너무 이거는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은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저희가 뭐 창원 모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놓고 보호 관찰을 안 했는데 그 네. 사이에 이제 범행을 그렇게 저질렀죠. 그러니까요. 네. 보호관찰 명령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위치 추적 말고 보호관찰을 해는 게 나은 건데 네. 전자장치만 부착하는 뭐 합니까? 관리하기 좀 더 용이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인력상으로 관리하기는 편하죠. 네. 근데 관리는 편한데 얘는 지금 위험한 애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도 칼로 찌르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네. 보호관찰을 해야죠. 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형량도 납득하기 어려운 뿐더러 탈북자 가족, 그리고 탈북자 감방, 그리고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판결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어떤 범죄자인지를.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외국인 혐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보통 이제 나타나는 것들인데 분명히 탈북민에게도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이라서 우리랑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방송이 끝난 시점에 있어서 여전히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문화를 건너온 사람들이 겪는 심각한 심리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하는 형태지 그것이 잘 관리됐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전에 가출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이 범인은 심각한 심적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탈북자하고는 달리 봐야 되는 거죠. 그 헤어 박사의 사이코패스의 세 다리 이론처럼 트라우마와 사이코패스 성향과 그다음에 뭐 학대가 완성이 돼야지 그 사람이 살인범이 된다, 연쇄살인범이 된다처럼 이런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조금 어떤 그런 폭력적인 성향도 같이 맞물려서 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은 글쎄요. 왜냐하면 내려와서 힘든 그 탈북민들도 네. 많이 있지만 뭐 이렇게 어머니 살해하는 경우가 그렇죠. 일반적인 게 아니기 그렇진 않죠.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아주 없죠. 제가 뭐 그 자료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네. 근데 뭐 선천적 후천적이자 뭐지만 지금 보이는 건 후천적인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자, 도대체 이제 가족을 잘 살아보려고 이제 가족에 넘어오는 게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흔하지 않지만 가족 누군가를 버리고 오긴 그래서 굳이 다 뭉쳐갖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이렇게 핥히고 이렇게 부모는 끝났네요. 다 죽었죠. 네. 돌아가신 또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시는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